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기다리셨네요. 기다렸죠. 앞에 네. 두 분이 길게 하시는 바람에. 네. 저는 뭐 짧고 굵게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8.15 광복절. 광복절이죠. 자꾸 광복절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아, 그런데. 진짜. 자, KBS가 광복절 특집으로 이승만 다큐 기적의 시작을 구매를 한다. 네. 그래서 방영을 한다.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큰 문제가 네.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독립영화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방영을 해요. 근데 이게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그 검증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정확히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이게 신청을 했어요. 독립영화로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영화적 성격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해서 영화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왜 독립영화관에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 첫 번째 문제, 첫째. 네. 왜냐하면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독립영화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두 번째는 영화 평가하는 곳에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거 구매하는 금액을요, 2배를 줬어요. 돈 또 많이 줬네요. 돈을 많이 줬어요. 2배로. 평상시보다 2배로 더 줬어요. 예. 세 번째, 제작진이 반대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본부장이라고 간부급들이 자기가 편집을 했어요. 지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기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제작진들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이런 영화를 어떻게 광복절 이것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양쪽 의견이 들어있는가 영화 내용 자체가 이거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내용 자체가 한쪽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편파적이다. 네. 안 된다라고 제작진이 반대하니까 제작진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급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편집해가지고 방송을 해. 예.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아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복절에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 네. 이것도 같은 맥락 같아요. 저는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뭐 1948년 8월 내가 역사를 잘못 빼앗나? 우리 애들들이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같은 맥락 같은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뉴라이트 그러니까 맞아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이상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석 교수 같은 네, 분들 이런 사람이 독립균형관장에 임명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것이고요. 친일 사상을 좀 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친일을요? 친일.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내일 광복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광복절에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런 이 다큐멘터리를 트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일방적으로 이승만은 국민만 생각하는 청렴한 정치인으로 그려놨어요.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청렴한 정치인이에요? 어떻게 물러난지 알잖아요. 하야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네.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청렴하기 뭘 청렴해요? 4.4.5입이라고 말 들어봤죠. 4.4.5입 돼요. 그것도 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러나라 해서 물러난 사람한테 청렴한 그리고 김영석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네. 뉴라이트 계열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장한 내용을 보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할 때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네. 흉상 이전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백선엽 또는 뭐 안익태 이런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재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친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독립균형관장이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독립균형관은요 국가의 세금도 일부 들어갔겠지만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맞아요.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그곳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그 우리의 선열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만든 곳에서 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친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타당하겠냐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고 이 사람뿐입니까? 한국중앙학연구원 예. 거기도 지금 그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관련된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뉴라이트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일하고 있으니 역사 왜곡의 현장이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뉴라이트 인사 등용 관련된 언론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제일 웃긴데요. 웃기다고요? 웃겨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사설이 이렇게 국민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반쪽 광복절 소동이라고 해놓고 이 책임을 야당한테 지우고 있어요. 이거 야당이요? 보세요. 예. 이제 읽어드릴게요.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 극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명백한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든 인사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걸 문제 삼아서 국가적 기념회를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적잖은 국민은 어리둥절한다. 이게 지금 광복회가 여기 참석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야당도 참석 안 하겠다고. 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원래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일제 때. 뭐 했는데요? 뭐예요? 천황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그 기사를 썼던 일본 것이 왕하를 천황이라고 하면서 그럼요. 예. 네. 그렇게 기사를 썼던 것이 조선일보예요, 예전에. 근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광복절 마저 국론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윤 대통령,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동아일보까지 심지어 동아일보는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독립기념관 이사 2억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할 수가 있을까? 신문사 언론을 보면 스탠스는 알겠네요. 나와요. 동아일보 쫙 제가 완전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죠. 예. 동아일보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살짝 바뀌고 있다. 그렇죠. 예. 한동훈 편이라고.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윤석열 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동아일보는 약간씩 비판하면서 친한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여튼 언론에서도 이 부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야, 이렇게 역사하고 교육을 다루는 곳에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가 뭐 저는 그 생각하는 거는 뭐 자유라고 자기들이 자유죠. 네, 뭐 생각하세요. 일본이 맞아요. 좋고 그러면 일본 할 수 있지 뭐 사람 자기들은. 뭐 근데 그런 어떤 직책을 맡는 그렇죠. 건 좀 다른 그게 거 문제인 아닌가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학자로 활동하든 뭐 연구회를 만들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민간 영역에서 하는 네. 거잖아요. 누구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이런 중요한 직책,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운영되는 곳에 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직책을 맡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면 국가 정책의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한 이해라는 분석이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민간에서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일본을 그렇죠. 좋아하든 중국을 좋아하든 그 소련을 자기 좋아하든 마음이죠. 뭔 상관이 있어요? 소련은 없어졌고 러시아. 러시아. 예.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된다.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아주 큰 미치는 영향을 거고. 미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 국장급 간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예. 이거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뉴스 같은데 매우 중요하죠. 이런 소식을 KBS나 음. 주요 언론에서 안 다룹니다. 안 이거 다뤄요. 안 다루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되죠. 뉴스 가치를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 가치가 그렇지 있는 않나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권력기관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 봐주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비분관계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당연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MBC와 JTBC만 빼고 네. 메인 뉴스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 KBS, TV조선, 채널A, MBN 메인 뉴스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요. TV조선, MBN, KBS 같은 경우에는요. 나흘 동안 메인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저 뒤에 펜으로 그냥 글로 온라인상에 기사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뉴스는 보통 나와서 리포터를 하거나 메인 뉴스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이슈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예. 감추겠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거나 이슈가 되면 윤석열 정권의 부담이 되고 보수의 부담이 되니까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 참. 이게 언론입니까 대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방위원으로 위촉된 한정석 전 KBS 플러스 제작 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 네. 국장의 어떤 사망 이걸 보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성적이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권익위의 이 국장이 예.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전에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나눈 거 공개가 됐잖아요. 예. 자기는 이거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요?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성적이라고요? 이게 지금 예민하고 감성적인 게 문제입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부패 방지국장을 하면서 20년 동안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위에 있는 그러니까요. 경영진과 위에 있는 관료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고통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한테 지나치고 예민하고 감성적이라고요? 근데 창피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또 그러니까요. 임명을 한 거잖아요. 선방심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래도 그렇죠. 당했잖아요. 날라갔거든요. 이 사람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네.
두 번째 이 정도면 좀 문제 있는 거 당연히 아닌가요? 문제 글 있죠. 쓰고 있고. 이런 사람이 선방위원을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내릴 거예요. 자기 쓴 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거 선방위원회 이번에 새로 임명한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선방위가 문제가 되고 MBC를 20건인가 법정 제재를 네. 했잖아요. YTN도 물론 당했고. 네,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났어요, 임기가. 새로 또 뽑았는데 네. 또 황당한 얘기 해줄까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거든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래 위원이 9명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누가 다 임명한 사람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요. 예. 국회가 6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추천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추천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명, 9명 중에 3명 있다고.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3명이서 선방위원회를 또 꾸렸어. 근데 예전에 선방위원 했던 사람을 또 데려왔어. 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보통은 선방위원회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안 데려와요. 네. 좀 텀을 두고 오든지. 네. 그 전에 선방위의 위원장 했던 사람 또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임의 지도교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논문 지도교수라고. 그 사람 또 맞습니다. 데려왔어요. 예. 지난번에 해서 논란이 됐던 위원장을.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리고 추천 단위도 보면 TV조선이 채널 A로 바뀌었을 뿐이 추천 단위가 똑같아. 똑같아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 또 오지 않겠어요? 이거 유일임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똑같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징계하겠다는 거지. 뭐 오히려 선방심이라는 곳이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한테 편을 드는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불공정하죠.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인사가 됐다는 거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내일 강복절이니까요. 사면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뭐 뒤에 감춰져 있는데 그 언론상으로는 눈에 띄는 거 조윤선, 원세훈 또 누군가요 뭐 여러 분들이 사면을 받았는데 주요 공직자 55명입니다. 자, 특사 복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먼저 통합 됩니까?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네.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네.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네. 직접 구속시킨 사람들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예, 그런 분들인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역으로 지금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이른바 사법 체계가 오히려 무너지는 네. 그런 꼴이지 않나. 말이 국민 통합이지. 예? 전 정권 때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른바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다 구속시켰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적폐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슨 국민 통합에 무슨 기여가 된다고 지금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네. 여야 전직 고위공직자 그다음 정치인들 이분들을 풀어주면서 국민 통합한다. 이게 저는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넌센스다. 본인이 구속시킨 사람을 또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풀어준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 통합의 측면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면을 네.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네. 사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전에 아마 왕이 가졌던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취지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사면권이 좀 남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10년을 때리면 뭐합니까? 그렇죠. 1년 살다가 나가보라 그러면 근데 9년 다 날아가는 거기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뭐 정치이거나 비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풀어주는 편이고 별로 예. 유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안 풀어주니까 재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면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은 사람들은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게 특혜 아니냐. 특혜 맞죠 사실은. 맞는데 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아마 지금 끼워넣기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냐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면하면 복권 바로 하거든요. 동시에 하지 이걸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면 한번 하고 복권 한번 하고 두 번 써먹는 거잖아요. 사면할 때 저쪽에 한 20명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복권할 때 또 한 10대 명 풀어주고 이렇게 쓰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명 해주고 20명 그렇죠. 해주고. 그게 뭐냐면 야당 인사 중에는 제일 비중 있고 유명하니까 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용할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뭐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사면할 때 보면 맞췄던 여야에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맞췄는데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사면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풀어졌어요. 이번에 복권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김경수 전 지사라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됐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 김경수 지사 얘기 좀 해보면 이 복권 부분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권을 결정한 거 뭔가 정치적 계산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내년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얘기 생각이 좀 들어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지금 영국에 있는가 그렇고 네. 지금 선거가 있습니까? 대선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임박해서 하면은 야권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또 그런 또 그런 전략-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복권해줌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 미묘한 움직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특히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네. 그때 김경수 지사의 기용 가능성을 놓고 당내 여러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했다고 봤는데 네. 실제 야권이 분열되는 게 아니고 여권이 분열되는 상황이 생겼다.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판이라고 봤는데 나름대로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왜 굳이 지금 복권을 하시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었는데 네. 그건 내 맘이야. 당신이 얘기할 게 아니야. 라고 그냥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오히려 여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오히려 갈등이 나오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경수 전 지사 어떻게 민주당 내에 이렇게 분란이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 좀 분란이 될 이유가 없는 게 왜냐 그러면 우리 지금 지난번 총선 때 예. 보시겠지만 민주당 멀었지 않나요? 낙동강 벨트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지금 지방선거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대선도 많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경남지사 다시. 왜냐면 경남지사를 다 끝까지 못 마쳤어요. 그런 이분이 의미에서. 경남지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번 PK에서 우리 최소한 뭐 부산에서 10석 얻을 수 있다 막 이랬는데 한 석밖에 못 얻었어요. 망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사실은 예. 낙동강 벨트 무너지면서 200석 예. 안 된 거거든요. 네. 그 영향이 컸는데 거기에 1번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좀 걸출한 인물, 대선급 주자 이런 분들을 원해요. 예. 근데 김두관 의원도 그걸 노렸지만 좀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대신할 만한 분이 지금 민주당에는 김경수 전 김경수가. 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부산 선거를 했던 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간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의 영역 확장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환영한다 이랬다가 나중에 네. 입장 없다 이러다가 나중에 반대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네. 그 바뀌는 과정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삼면 복권을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아갔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 할게. 이럴 리가 절대 없잖아요. 밀리는 꼴이 되잖아요. 예. 보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난 갈등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다시 촉발될 것이다. 원래부터 갈등이 갈등이 있었죠. 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되면서 한동훈 그 대표가 네. 뭔가 자기 색을 내보려고 하다가 결국 폴더 인사로 꺾였잖아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많은 견제를 받았고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도 바로 다음 날 전현직 지도부 낙선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명 불러서 삼겹살 파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n분의 1로 사람 완전히 딱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모양도 사실 좀 안 맞죠.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왜냐하면 안 맞죠. 보통은 이제 그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나면 네. 대부분 비서실장, 대변인, 사무총장 정도가 임명이 되고 나서 현직 지도부를 부르고요. 네. 대부분. 그리고 근데 거기서 힘까지 실어주려면 한 20분 정도 독대를 하고 그리고 역시. 공개적으로 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 달라. 이거 이거 진짜. 이런 정도 얘기를 해줘야 기본적인 건데 예. 전혀 안 하잖아요. 예. 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의 비판이 나오니까 일주일 뒤에
따로 독대해서 비서실장하고 셋이 네.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정점식 정책위 의장 당시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의중은 유임이었어요. 그대로 돌았는데 결국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가서 통영님 딱 가서 뒤에 될 것 같아요. 데리고 다니는 사진을 딱 찍히면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당연히 있죠. 메시지다.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잠복돼 있을 뿐. 아하. 예. 언젠가는 터진다. 윤핵 갈등은 나올 겁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어요. 계속 할 것이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 1등 났어, 1등. 15%까지 제 기억나거든요. 네, 많이 1등 났어요. 네, 여론조사하면. 근데 네. 그 김무성 전 대표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딴 데 가 있습니다. 지금 3년 남았습니다. 여당 대표 줄타기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김경수 지사 얘기 좀 하면 지금 영국에 있고요. 11월에 귀국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행보 김경수 전 지사는 뭘 할까요? 지금 정치활동 저 재개하는 말씀드리면 겁니까? 이제 독일에 있고요. 죄송해요. 네, 왜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독일에 예, 있고 예, 지금 예. 아마 독일에 뭐 간다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가려고 하는 분들은 원래 정치 그렇잖아요. 예. 미국에 있으면 이제 따라가고 이런 못 분들 따라가는데. 메시지를 아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선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분기점은 대선 1년 앞에 이제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는데 네. 여기에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아마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 뭐 지명직 최고 지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마 김경수 지사가 지명직 최고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로 왜냐면 뭐 본인이 대선 후보라 생각하는데 그 지도부에 조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맥락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귀국은 원래 예정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연말에 하면 뭐 바로 정치적인 행보는 안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네. 있어도 아마 많이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아마 정중동 행보로 보이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한마디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줬어요. 지금 판을 네. 거의.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고 뭐 왜 사면하냐 그러지만 뭐 그렇게 치면 원세훈 원장은 뭐 반성해서 사면시켜줬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또 본인이 사면할 때는 발표도 했어요. 예. 원래 사면하고 복권은 같이 하는 건데 그때도 사면 반대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고 사인까지 자기가 했는데 한 그러고 보면 건데. 이제 나 말고 원래 현직 대통령이 누굴 되게는 할 수 있지만 못 되게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되게는 할 수는 없어도 못 예.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밀어내고 김경수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 경쟁자니까 반대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다. 처음부터 네. 뭐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제가 보기에 아마 당내에 벌써 뭐 환영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한번 방문하고 뭐 이러면서 아마 조용히 좀 정착하려고 먼저 할 것 같아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귀국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입니다. 과연 그게 뭐 10월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예를 들면 그런 10월설 얘기가 현실화된다면 김경수 지사한테는 정치 재개할 수 있는 그 날개를 다는 시기가 될 거고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법 리스크가 그냥 그 말한 대로 별게 아닌 걸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이 되고 김경수 지사가 대권으로 나서긴 쉽지 않은 당내 갈등 요소로 남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지금 김경수 지사가 첫 메시지 낸 것도 그것이 감안된 거라고 봐요. 예정대로 11월에 오겠다. 예. 예, 그러니까 굳이 먼저 와서 당내 여러 그 갈등 요소로 본인이 작용되지 않겠다는 취지고 10월 좀 보겠다 이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막바지에 두고 최고위원 경선이 사실은 좀 흥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른바 정봉주의 난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막판에 좀 시끌시끌해진 것 같아요. 명파리, 이재명 파리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이제 정봉주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또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쉬움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사석에서는 뭐 대통령 욕도 하고 당대표 네. 욕도 해요. 사석에는 뭐 물론 그게 본인의 뭐 진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어쨌든 사석에서 얘기고 내가 그런 말에 대해서 약간 와전됐다. 어쨌든 논란이 이렇게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았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당원들도 한다면, 네. 정봉주 후보가 지금 뭐 컷오프도 여러 번 됐죠. 구속도 됐었죠. 계속 뭐 거래 싸워왔죠. 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 1등 나간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아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하면서 이제 역전됐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1등이. 아 이재명 대표는 뭐 그렇게 전당대회까지 뭐 누구 특정 후보 밀어주고 그렇습니까? 좀 예. 서운합니다. 예. 까지 했으면 사실은 예. 맞아 당대표가 이렇게 특정 후보 밀어주면 돼 그런 여론이 당내에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또 후보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 후보기 본인도 때문에 당대표건데. 후보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가 특정 후보를 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90% 이상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하다못해 그냥 손만 잡아줘도 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갔기 때문에 예.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1등 하다가 뒤집어졌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아예 전당대회에 너무 관여하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도 서운합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뭐 이재명 팔이 명팔이 다 척결하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완전 불난집에 불을 지르게 됐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봉주 후보가 좀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죄송하다. 네. 당원들한테 좀 죄송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당대표가 후보가 이제 특정 후보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그렇게 원칙적인 갔으면 얘기를 좀 좋겠어요. 하는 게 맞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완전 재미를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흥행 요소, 흥행 요소. 재밌습니까? 그리고 정봉주 예. 후보가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 얘기다.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거의 90%를 네. 육박하는데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 정당도 아니고 민주정당에서 네. 천하의 양김 YSDJ도 이런 정도까지 되지가 않았어요. 70%뭐 정도. 75% DJ가 75% 정도였고 예. 근본적으로 뭐냐면 한 정당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주류가 적어도 비주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30-40% 정도는 용인하는 게 민주당의 어찌 보면 관례 비슷한 거였는데 네. 지난 총선 지나면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걸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날아갔잖아요. 박용진, 임종석 네. 이런 분들이 공천 자체를 못 받는 이런 정당의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정봉주 명팔이 한다. 당연히 옳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옳은 얘기다. 예. 했다 생각하는데 예. 이것을 가지고 정봉주 후보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투표를 해야 될 포지션이 한 60% 정도 남아 있는 것 많이 같은데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2등하는 후보가 5등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다. 아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아하. 이러면 진짜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극이 완성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비판도 못해요? 명팔이 한다는 비판도 못해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전부 그럼 정봉주를 안 찍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냐 이거죠. 말씀대로 지금 일정은 80%를 소화를 했지만 표상으로는 대략 6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서울도 있고요. 권리당원, 또 ARS 등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2등인가요? 지금 3등 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2등 정도 하고 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지역이 21만 정도 되니까 네. 당원이 17% 정도 돼요. 그렇죠. 대의원이 14%고 여론조사가 30%니까 한 60%가 남았는데 이제 ARS 투표가 있기 때문에 60% 이상이 남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제 어쩌면 약간 격분해 있는데 정봉주 후보는 제가 보기에 아마 여론조사 30 정도를 좀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여론조사 이게 국민 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인지도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명한 사람.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정봉주예요. 정봉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비율이 제일 많잖아요. 60% 남았다 해도 지금 반 정도가 여론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래도 당내 왜냐면 이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봉주 후보가 이것 때문에 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말씀처럼 안 네, 된다면, 왜냐면 네. 이게 지금 1등 하다가 지금 2, 3 하다가 지금 5등 밖으로 5등 밀린다. 밖으로 이러면 이거
이게 한마디에 이게 넘어가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봉주 후보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날 기자회견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사과하려나 이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간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 나중에 만약 이 상태로 그냥 또 지도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봉주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뭐 전당대 이 최고위에 가면은 굉장히 그 전원에도 보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만장일치야 막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장일치는 또 아니에요. 관례상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지 중요할 때 우리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 보면 알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때 투표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분리선거를 하잖아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거하기 지금 때문에 다 분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왕적 대표예요. 최고위원은 거의 대부분 협의상이죠. 예전에 새누리당 때 같이 뽑았을 때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예. 통합선거를 했을 때 그렇죠. 1등이 대표, 2등 서청원 기억나요? 예. 저? 2등부터 5등까지 이런 최고위원 예. 이런 선거를 했을 경우에는 1등과 2등의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내 권력의 문제도 1등과 2등의 그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분리선거를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한마디만 하면 사실은 이제 서울에 지금 남았는데 서울하고 전국대회 남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슈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뺏어와야 돼요. 탈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뺏어오겠다든지 내가 우리 뭐 왜냐면 서울시장을 이겨야 그 다음에 집권이 가능한데 서울시장 후보로 내가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갈 만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최고위원 도전하는 사람들 네. 중에도 서울 지역구나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이 나가면 우리가 오세훈 이길 것 수 같아. 뭐 있다.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서울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상.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그런 미래 집권 비전 지방선거 서울시장을 탈환해서 그 다음에 당대표 우리 뭐 대선에 이긴다 요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하고 가깝냐 누가 가깝냐 뭐 이것만 하고 있어서 저는 전당대회 보면서 되게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자, 광복절이 내일입니다. 요 얘기도 조금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축식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도 좀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요. 강복회 등 거의 많은 단체들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라고 좀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 논쟁상 아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광복회장이 그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 광복회장이 반대한 인사잖아요. 독립기념관장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종찬 회장, 뉴라이트 인사라고 해서 안 돼. 말이 좋아 뉴라이트지 사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입니까? 아니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일본 그 일제 식민 사관을 그대로 그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일제 근대화론 얘기하고 건국절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장에 또 한국학 연구원장에 임명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 저는 대통령까지 의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에 대한 대일 외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물컵 반잔 얘기하면서 뭐 일본 이거 채워줬어요 지금? 아니 심지어는 독도까지도 지금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대일 굴욕 외교에다가 그다음 민족의 또는 나라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자리에 친일파 인사들을 갖다 임명하면 되겠어요 그게? 네. 더군다나 8.15 며칠 앞두고 내일이 8.15 광복절인데 글쎄요. 그 지금 말씀대로 뉴라이트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친일파라고 그냥 표현하셨어요.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가 보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다. 여기 1번이에요. 첫 번째 그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독립관장이라는 분이 결국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48년을 우리가 건국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계속 이명박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48년 8월 10호를 건국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재원헌법에서부터도 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헌법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이어받고 그게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 그다음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으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48년 건국으로 봐버리면 1910년부터 48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단절된다. 단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잠고 뭐 법리적인 문제로 뭐 영토도 없고 뭐 주권도 없냐 이렇게 논쟁이 가면은 사실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 이 광복회장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친구라는 이철우 그분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예요. 사석에서는 멘토. 사석에서는 또 아버지라 멘토 하시고 아닙니까, 멘토. 대선 때 지지까지 했던 네,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지금 이렇게 화난 거 보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말씀처럼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무슨 동북아재단 다 이렇게 밀려왔는데 마지막 이제 이 마지노선이 흔들린다고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끊임없이 이제 시대화하는데 지금 KBS에서도 뭐 이승만 무슨 다큐 뭐 이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정통성입니다. 우리 재헌 헌법부터 갖고 왔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요거는 사실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좀 마지막 예. 헌법 첫머리에 유구한 전문이에요. 역사예요. 아, 전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나 그 이런 게 없고 무슨 날이 있냐 다른 나라에 없는 날이 있어요. 개천절이. 개천절 그렇죠. 사실상 그게 우리나라의 건국일입니다. 그렇죠. 개천절이. 10월 3일 개천절. 그다음에 우리 광복절은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취지 아닙니까? 빚을 찾는 날이에요. 회복한다. 예. 강복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네. 개천절이 있는데 무슨 건국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하는 하나 거예요. 질문 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잖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국민의 몇 퍼센트 과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역사에서 그래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아니 이게 정신이 누가 건국절을 같은 얘기를 합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일본 사람이 그 한국 안에 존재합니까? 아니 안 제가 가고? 말씀 저는 왜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적으로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누가 저걸 동의할까? 저는 광복 회장님 말씀이 예. 딱 와닿는데 혹시 밀정이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가 저도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 경북이 이제 뭐 보수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죠. 그렇다고 일본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왔지만 네. 우리가 그럼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라는 말조차도 뭐 북한이 써왔다 그럴 때 네.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건 맞죠. 맞죠. 하지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리 운동을 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몸을 바쳐가면서 한 그렇죠. 거잖아요. 2차 생명을.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돼서 사실은 영국의 드골 정부가 망명 정부를 만들었지만 네. 프랑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도 연결됐다고 보잖아요.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BC 정부가 그래서 나중에 다 숙청당하지 않습니까? 당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사실은 영국에 그때도 사실은 국토를 뺏겼잖아요. 네. 뺏겼지만 우리는 프랑스의 법통을 드골 정부를 통해서 이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프랑스 그래서 영국 저는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식민지를 어찌 보면 지금 뭐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합법적으로 뭐 정부했다는 게 우리는 강제로 뺏겨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 되시고 일본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뿌리가 우리 낙성대 연구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 뭐 도로도 놔주고 경제 발전도 했고 지금 뭐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위안부들도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고 말이 됩니까? 강제 진용도 우리가 돈 벌러 간 거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답답한데 이게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지 이게 정권에 유리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 그 친일파 논쟁이 그러니까 뉴라이트 이 논쟁으로 사라진 게 있어요. 최혜병 사건도 사라지고 특검도 사라지고 그럼 이슈 전환시키는 예, 겁니까? 김건희 특검도 사라지고 뭐 이런 것으로 뭐 정치에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마지막으로 혹시나 일본 뭐 너무 싫어하지만 근데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 관광도 가고 다 일본 제품도 사고 하는데 그 역사적 일본이 잘못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맞습니다. 침탈하고 예,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현재 일본 국민들, 일본 나라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모든 면에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뒤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예전에 뭐 일본 만화 보고 영화 봤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거를 일본이 반대거든요. 보잖아요. 오히려 일본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일본 팩스로 뭐 보내고 네. 우편으로 보내고 뭐 이래요. 지금 뭐 등기소 때려 법원 가고 이러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가요. 네. 지금도 일본은 현금으로 써요, 거의 다. 예. 현금 비율이 훨씬 못난 나라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을 막연하게 과거에 우리를 뭐 발전시켜주고 우리한테 도움 준 이거를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 좀 어르신들 세대에는 노인들. 일본이
일본이 좀 뭐 선진국이고 일본 일제 가서 뭐 뭐 상품 사려고 소니 그랬잖아요. 무슨 뭐 소니 뭐 파라소니, 테레비 뭐 이런 소니.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시대에 그런 것 보기에는 같아요. 예. 우리 지금 오히려 일본 관광 가면 그냥 일본 그분들이- 같은 나라예요. 같은 아니, 우리가 훨씬 나아요. 앞서가요. 그래서 오히려 좀 문제적 문화적으로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우월감이라든지 이걸 가지는 게 마땅하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열등감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도 치우려고 하겠네요 보니까. 거기다 뭐 네. 태극기 막 세우고 뭐 박정희 동상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또? 알겠습니다. 내일이 강복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어쨌든 강복절 해법 당장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 강복절 행사 해야 되고요. 잘 치러야 되고 내일 태극기 다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의도 이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했던 일인데 휴가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방송 사법 통과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예, 제2요구안 제가를 했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한 건데요. 자,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19개입니다. 총 19개. 많은 거죠? 그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은 저는 그 숫자보다는 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 분립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넓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아, 총선에 불복하고 있다. 예, 이렇게 예.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칙 자체를 거부권으로 쓰고 예외적으로만 국회 입법을 인정하겠다라는 태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입법으로처럼 말하던 헌법가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 체계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이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윤석열 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무너뜨려서 삼권 분립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감을 하고 어허. 실제로 뭐 횟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박정희 네. 그러니까 이승만 그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네.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이때 쓰인 거부권을 합치면 19건이거든요. 아. 그걸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도 안 돼가지고 다 채운 거예요. 참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올림픽 메달 따는 것 마냥 아하. 여기서라도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과욕이죠. 자, 그런 말씀대로 MB 전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거부권 행사 한 번 했어요. 그만큼 아주 예외적으로 이 행사할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인데 자 결국 제2요구권 했기 때문에 이 방송사법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가 의석수가 이제 108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내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그래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국민을 대표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는 너무 난망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거부권을 또 쓰면 국회에서는 또 제2결을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이상한 콜라보레이션을 예.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뭐 어떤 법안이라도 올라가면 합의 안 된 거니까 합의 안 되죠. 잘 합의 안 된 거는 다 요구하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국회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108석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법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법은 저희 신규 위원장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듯이 이거는 더 이상 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아, 그 이르러서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끌어내리는 것밖에 끌어내려야 된다. 스스로 내려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오늘 뭐 주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예, 꽂아버리고 지금 권익위 그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네. 결국 김건희 명품백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뭐 대화와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제가 아까 네.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 아까 헌법 가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이거는 정말 헌법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이게 심각한 게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네. 법을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는 사람이 입법까지도 지금 사실상 그 입법 방해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의 견해에다가 살을 조금 붙이자면은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전략 전술을 쓸 때 오히려 역풍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서 네. 더 많은 국민들이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모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를 생각합니다. 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깨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보시는 거군요. 뭐 확실히 끌어내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탄핵 말씀을 하시나 두 분은? 아니 저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인데 네.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갖다가 본인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거든요. 우리 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 파면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해요. 네. 그럼 이거는 파면을 당해도 한 100번을 더 당해야 될 아,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놓아둘 거냐, 방치할 거냐, 아니면 교정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진지한 고민에 들어갔다. 축구에서도 옐로 카드 2장이면 퇴장이거든요. 네. 이미 옐로 카드 저는 한 10장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 정치인 의사당 1번 출구라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 중에 또 권한이 사면, 복권 이런 건데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정치권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안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뭐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애초에 뭐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복권에 대해서 너무 권한을 그 남용하는 거 아니냐. 늘 그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누가 봐도 너무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분열을 위해서 이렇게 툭 던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야당 분열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민주당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던진 것 같지만 네. 사실상 결국엔 지금 뭐 유난 갈등이네 뭐네 물론 뭐 그게 진짜 갈등이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권 폭탄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또한 무능 그 자충수를 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막 우리 국내 정치권만 떠들썩한 모양새인데 이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득을 볼 사람, 또 실이 될 사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일 체제를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던진 카드인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저는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네.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김경수 지사 문제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복권의 핵심은요. 국정농단 세력을 완전히 정당화시켜주면서 다 풀어준 게 그 옆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말고 나머지 사람들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연막 같은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경수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물론 득실을 논하게 만들겠죠. 그거가 이제 쟁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근데 이면에서는 예. 국정농단 주범들 내지는 원세훈 국정원장까지, 그러니까 MB계까지 이 보수의 썩은 물들을 다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랑 저는 방류하고 똑같다고 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농단의 문고리 정호성 씨는 복권 받아가지고 이미 대통령실에 비서관 취업까지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개인적인 제 소신은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가 내린 판단이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거기 때문에 이분들 한 명이라도 전 사면해주면 안 된다, 복권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해줬거든요. 네. 그럼 지금 최순실 씨는 왜 감옥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득실 부분에서는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을 합법화해준 저는 역설적인 그 결정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비판이 저는 뭐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봅니다. 우리 신 변호사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통해서 앞을 가려버린다. 지금
썩은 물이라 그랬나요? 오염된 어불요? 폐수 같은 아, 폐수요? 거죠. 폐수 세력을 지금 다시 풀어놓는 폐수를 거죠, 방류한다 우리 이렇게 사회에. 강하게 얘기. 왜 웃으세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핵폐수가 얘기한 또 거 생각이 아니고. 나서 핵폐수입니까? 2020 핵폐수를 막 뿌리면서 김경수 전 지사 이런 거 탁 앞에 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같은 경우에도 잔영 후에 이제 그 감형하고 가석방 해준 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자기들 손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 자기들이 풀어주고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소신껏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 박근혜 씨는 만나가지고 왜 히히덕거리고 있는지 그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제 묶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왜냐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를 환영을 하게 되면 원세훈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털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또 그 반대가 되면은 민주당이 또 난감해지는 상황을 유도한 거 아닌가? 뭐 저들의 이제 그 얄팍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결국의 본질은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잡아줬던 사람들, 잡아 넣었던 사람들까지 다 풀어주고 네. 최근에 또 이명박 씨 만나가지고 그 웃고 있는 사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밥 속 먹었죠? 뒤집어진다고 네, 예, 만찬 그러고 했다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지금 중진들도 만나서 이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안 맞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방식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 네. 저 그 자체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사면 정말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국민 통합적 효과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 통합을 목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더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면에 숨은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가진 주관적인 지위를 놓고 보면 이건 또 본인의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사면에 동의해준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사면은 자기가 했네요. 알고 한동훈 보니까. 대표예요. 당시 장관 시절에. 그럼 지금은 그러네요. 한동훈이 2023년도에 한동훈과 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무슨 자아 분열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과 싸우고 있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비논리적인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전 그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 반대하는 이유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반성을 했습니까? 조윤선 장관 반성했습니까? 뭐 혼자 반성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반성이라는 것을 잣대를 들이대서 복권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도 매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다 네. 공감하고 약간 네. 덧붙이면은 이 윤한 갈등이라 했을 때 여태까지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한 막 문자 일심 논란 터지고 네. 최혜병 뭐 제3자 추천안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자기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 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힘 지지층을 다 결집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먹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국민 눈높이 막 타령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형석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익위 사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경수 지사가 복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관심이 있겠습니까? 되든 말든 뭔 상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 쉽게 먹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얄팍한 수가 이미 다 드러났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네.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과의 소통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완장은 찾는데 지금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했고 고시도 붙었고 승승장구했던 검사로서 잘 나갔던 한동훈이라는 인격체로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삐졌다. 저 그래서 삐져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인정 아니, 못 처음 봅니다. 받으니까. 이게 여권에서 충돌하는 모습은요. 그러니까 복권 사면이 뭐 그래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여기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글쎄요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이라든지 등등 본인의 공약했던 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네. 복권 또 계속 그 제안도 하고 네. 경쟁자 많아지면 좋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로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도 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은 지금 조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날 뽑힙니다. 근데 최고의 후보로 나선 지금 정봉주 후보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발언 강도가 좀 셉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봉주 후보 목소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자,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당의 단합을 위한 뭐 얘기다. 하지만 이거는 무슨 어떤 우리 항해도 이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입니까? 뭐 말에 좀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아직 뭐 밝혀지진 네.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 또 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애매모호한데 이제 저도 보면서 좀 매우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요.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네. 이 박원석이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냐 요 얘기를 이제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판하던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윤석열 정부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단합을 무엇보다도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출처의 그 신뢰성 이런 네. 걸 이제 처음에 문제제기 많이 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원래 다수의 당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구체적인 그럼 그 발언이 진실이었냐 아니면 좀 과장된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좀 문제가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분란이 커진 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건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결국 나온 건 명파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박원석 전 의원의 어떤 방송에서의 어떤 얘기, 뒷담화 같은 얘기.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고, 그거 관련된 기자회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와서는 명파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명파리는 뭐냐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또 이 다른 우리가 평소에 비판하던 그런 주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이슈를 쓸지 아마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양상에 대해서 지지하던 분들도 혹은 이제 분열을 걱정하던 당원들도 지금 비판을 하는 게 결국에 이게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이걸 자초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박원석 의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파리 얘기를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좀 관전자로서는 조금 이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게 지금 정봉주 의원은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한동훈, 이준석 방식의 예, 그 예. 정치 행위랑 유사해요. 그래서 예. 저는 정봉주 전 후보가 이준석 의원 뭐 존경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존경하다 보니까 이 방식까지 지금 닮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의 전 정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은 박원석이라고 하는 민주당원도 아니신 분이에요. 이분은 새로운 미래 갔다가 탈당하신 분인데 정의당 했다가 새로운 미래. 그렇죠. 네. 새로운 미래 갔다 또 탈당을 하신 탈당도 분이에요. 했어요? 근데 뭐 탈당도 명분 있으면은 드러내고 할 수 있죠. 탈당했을 네. 텐데 그냥 조용히 탈당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이분이 왜 정치하시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하는 분인데 뭐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정봉주 형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입니다. 전형적인 사적인 대화인데 그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생방송 같은 데서 네. 빵하고 터트린 거죠. 유튜브 아마 생방송이죠. 그건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관객까지도 이용하는 이것 자체도 저는 좀 비열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예. 저도 어디 방송 나갈 때마다 아무리 방송을 열심히 해도 댓글이 다 지훈이 형 정봉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지훈이 형, 뭐, 제가 네. 인규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안 되는 그게 거고. 뭐 방송 내용이 상관없이 그냥 정봉주 이슈로 요 한 3, 4일은 도배가 네. 지금 됐거든요. 저희 댓글도 거의 정봉주 의원 그렇다면 얘기인데. 박원석 의원이 물론 좀 잘못을 했다라고 좀 봅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경선 중간에 후보로서 책임 있게 진지하게 좀 대하는 태도를 당원들은 보고 싶은 건데 네.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명파리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박원석 의원이 명파리입니까? 이게 논리적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그럼 대표를 척결한다는 겁니까? 누굴 그래서 척결한다는 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식의 정치를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봉주 후보가
윤석열 잡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 구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원 주권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메시지에는 동의하지만은 네. 이 내용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 당원 주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당원들이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딴소리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참 내용을 매우 보면 어제 안타깝습니다. 기자회견 보면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내부 관례 차기하면서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분열시키면서 실세놀이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알만한 사람이다. 누구예요? 황희도 이사님은 민주당 잘 네. 아시잖아요. 잘 알긴 하는데 이 누구를 누구예요, 겨냥한 건지. 누구?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측근 그 참모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유튜버들까지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굴 염두에 두고 한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누구인가를 가지고 또 막 추측하면서 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슈가 지금 다 이걸로 가고, 막 명파리에 대해서 또 그 보수 진영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네. 이때다 싶어갖고 또 민주당 싸움 났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합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면 적어도 이런 기자회견 방식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사적인 대화든 뭐든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있죠. 혹은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사회에 대한 구상, 그 방향이나 속도가 나랑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내 방향과 내 비전은 이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전한 토론, 논의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뭐 민주당 뭐 예를 들어 깽판 치겠다. 이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 차원 다른 얘기거든요. 네.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럼 그런 말을 했는지, 이걸 뭐 방송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좀 과장되게 그렇죠. 그냥 어그로를 끈 건지, 예. 이런 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그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과장된 거면 어디까지 왜 과장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원하고 있다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러운 추론이지만 예. 전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아, 1등 했습니다. 1등도 하고 뭐 연설도 그땐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예.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 들어봐도 뭐 원외 후보지만은 굉장히 강점을 많이 보여줬던 후보여서 아마 당원들이 거기에 좀 응답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디서 틀어졌나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김민석 그 후보 왜 표가 안 나오냐 그 말하고. 이 발언을 예. 하고 나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좀 쫓아가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서운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서운했다. 이게 뭔가 좀 페어한 경쟁이냐라는 저는 문제의식. 그러면은 그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제기하고 오히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랑도 더 여러 가지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식의 오히려 그런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소화한다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박원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왜 사담을 갖다가 이렇게 과장해서 공개를 하냐, 왜 자기 장사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당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럼 해명을 하면서 성실하게 좀 진지하게 임했더라면은 저는 그게 잘 극복될 수 있는 논란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느꼈던 약간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좀 돌출적인 내용들이 섞이면서 저는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뭐 정봉주 후보는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되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재명 파리 문제 논의를 할 것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만약에 지훈이면 지훈이 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굳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보십니까? 파리를 지금 박원석 의원이 뭔가를 한 거잖아요. 아니, 네. 파리는 이재명 대표 파리가 박원석 전 의원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 안 그러니까 되는. 각자 그러니까 추측을 하게 되니까 또 엉뚱한 방향으로 네. 가서 싸움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일 당원들이 우려한 건 뭐냐면 전당대회가 이제 끝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본격 시작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침마다 최고위원 회의하고 할 때 그때도 또 계속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계속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밀어두고 전대 끝나고 얘기했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 지금 왜 이렇게 뒤로 미루는지는 또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빨리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원들의 우려를 그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정봉주 후보가 이게 약간 이준석 의원 스타일 제가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행태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하는 발언에서 제가 자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니 이준석 대표도 탈당한다 그럴 때 하루에 1%씩 올라간다. 그냥 탈당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 안 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2달을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봉주 후보도 이준석 대표를 존경하다 보니까 그 방식까지 차용해서 아마 이걸로 2-3달 더
끌고 가면서 소위 말해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네. 뭔가 언론의 집중을 받기 위한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식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민주당원들도 정봉주 후보를 저는 외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봉주 후보는 그냥 개혁신당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그 중에는 내 투표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전당대회까지 여론조사도 있고 한 서울 한 절반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네. 이걸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또 퍼지는 속도에 비해서 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뭐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아놓은 표도 많고. 네, 이미 받아놓은 표도 많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그 호흡을 딱 일사불란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예. 보니까 결국엔 그럼 들어가게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가 주장하던 그 단합이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물음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발 그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이걸 수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과거에도 이제 의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뭐 낙곰순이 뭐니 해서 굉장히 그 팬덤층이 있었고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도 뭐 논란들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그런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잔뼈가 굵죠 사실은. 근데 네. 참 그러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경륜에 맞게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당원들의 물음에도 답을 하고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네. 참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게 참 그게 안타까운 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당대회 초반에 이제 정봉주 후보가 원내에서 1위를 하니까 약간 이게 최고위원이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뭐 수석 최고위원 직책은 없지만 그런 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 있다라고 계속 친명계 쪽에서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봉주 후보의 이런 부분 좀 당내 분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말이 네. 거칠다. 그래서 뭐 저기 종편이나 이런 데서 특히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많은 당원들은 그 감수를 하고, 네. 그래도 지금 왜냐면 워낙 비이성적인 국면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초창기에는 많은 그 공감대가 있었는데, 싸워라 정봉주 싸워라. 의원이 예, 그런 전 거 의원이 예. 보통 이제 많은 당원들은 이 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항상 끌려다녔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거에 초창기에는 많은 힘을 실었다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거는 완전히 그 무슨 성역화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특히 이 기자회견 방식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모든 이슈가 다 일로 빨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민주당의 단합을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방식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위 여부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막아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사실은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 18일까지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투표를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여론조사까지 보면 그렇다면 이거를 제대로 설명 안 한다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정봉주 후보한테도 그렇게 보는데 아니 안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박원석 의원의 그 행태 자체부터가 그렇죠. 다 따져봐야 정봉주 후보의 대전 경선과 세종 투표 경기까지 다 안 좋은 영향 이미 예. 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습할 책임은 어찌 됐든 정봉주 본인 후보 발언이니까 아니면 본인 아니다. 몫이죠. 기면 기다. 과장이면 그렇죠. 과장이다. 아니 박원석 의원과 절교를 하든지 말든지 예. 그걸 이제 본인이 해결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지하게 응해달라는 거거든요. 국민들 네. 너무 힘들고 또 민주당 당원분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불신이 있고 그거 잘하라고 사실 정봉주 후보에게도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게 지금 회의감이 들도록 저렇게 행동을 해버리시면 이게 민주당에도 안 좋고 전 정봉주 후보 본인한테 제일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좀 소모적인 논란 했으면 좀 더 진지하게 당원들과 좀 소통하는,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하면서 네. 정상적인 소통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아마 좀 원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더 눈에 띄고 관심이 갑니다.
이번 주말 8월 18일이면 결과가 나오고요. 다음 주 저희 의사당 1번 출구에서는 아마도 이 최고위원 선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희두 의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두 분, 파리올림픽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금메달 13개, 은 9개, 동 10개, 토탈 8등을 했습니다. 그거 다 외우시는 거예요? 금방 했었는데. 자,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다고, 좀 고생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뭐 메달을 땄든 따지 않았든 네. 아무튼 국가대표로 출전하신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이셨을 거고 뭐 또 이런 애국의 기회가 흔치 네. 않습니까? 그래서 흔치 않으니까 이제 뭐 이런 경험을 살려서 또 아시안 게임이나 다음 올림픽에서 더 선전해 주시고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네. 파리 더웠나 모르겠는데 네. 한국은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으로. 우리 아유, 좋습니다. 공사 여러분 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좋아 빠르게 가 다음 게임까지 우리 양궁 3관왕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우진, 임시현 이분들이 또 올림픽 MVP가 됐어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예. 여러분들 회복 잘 하시고 예. 앞으로도 더 건강 행복하게 선수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우는 거 잘 못하시는데 대통령님 이름을 다 이름 외우시네요. 외우시네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겁니까? 뭘 꺼집네. 같지 않습니다. 야, 이 휴가 잘 재밌습니까? 에? 휴가. 오징어 왜 먹었잖아. 대통령님 또 휴가 얘기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좀 이어가죠. 올림픽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 박영식 사이디트는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펠레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사계 펠레 박펠레 네. 박영식입니다. 계속 틀리지만 이번 또 확실히 또 다 틀렸어요. 복권 부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부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왜요? 근데 됐어요. 근데 아니, 근데 되는 것 이제 같아요. 저는 항상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다 안 된다고 했었죠. 다 틀렸던 예.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맞아요, 뭐 물론 이제 핑계입니다만, 근데 이거는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정치적 실익이 그 복권을 하는 쪽,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쪽에 과연 정치적 실익이 있느냐, 저는 당연히 없다고 봤고, 지금 이 시기에 복권을 해줘서 무엇을 얻는 것이지? 통합인가요?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인가? 뭐 전혀 이제 그 어떤 실익이 없다고 봐서 이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에 일단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왕에 복권을 해줄 거라면 지선 끝나고 대선 이전에 해준다. 차라리 고무렵에 예, 시간을 좀 끌고 나서. 다음 사면 8.15나 그 다음 8.15 때 그렇죠. 그죠 한다면 예. 네. 그래서 저는 복권이 어렵지 않을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입니다만, 이 야권 분열용 카드로 만약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권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여권 분열을 지금 네.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 당대표의 친명 체제 구축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야권 분열 카드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킨다? 맥락이 뭔가 다 안 맞는 것 안 같은 맞아요. 거예요. 이상해요. 저는 그런 뭐 부분은. 좀 나름의 좀 합리성을 갖추고 봤다고 하는데, 야, 이런 그 대통령께서도 가끔 이런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정치평론가가 다 틀려버리고 청개구리 같은 구석이 우리 대통령님한테 있나 봐요. 저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제가 그 사실 피해자입니다. 왜요?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이거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 중대 사건이죠. 예. 국기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지사 그 복권은 이거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재고. 재고가 근데 제 개그 하나 할게요. 개그 하러 오신 갑자기요? 거 알고 그 있습니다. 가수 박재범 씨가 학교에 다시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요거 재범이니까 3범. 제이팍. 제이팍. 재밌네요. 재범 씨 영어 이름이 예. 제이팍. 제이팍. PD들이 안 웃네요. PD들 PD들이 그다 민주당인가 봐요. PD들이 이해를 자,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소의 발이 몇 개입니까? 황소 발. 소발 4개. 4개죠. 예. 근데 발이 2개인 소는 몇 개입니까?
어? 발이 두 개인 소가 뭔지 아십니까? 투발. 이발소. 가보겠습니다. 나 맞출 뻔했는데. 야, 맞출 뻔했는데. 아무튼 네. 이거는 김경수. 중대 사건인 만큼 네.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안철수 후보님의 그 어떤 뭐 표심이나 이런 게 많이 재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문재인 찍었습니까? 실망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 의원님. 너무 웃긴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서 저들은 부르지 않아도. 사서 가만히 가서 왜 그러세요? 저는 지승수로 지난 이 특급 그거 그때 이거를 다시 사상 내가 단식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턱주가리도 이렇게 맞으면서 해서 홍영표, 우은식 이 두 분을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상 이거 받는지 않았습니까? 사상 근데 이게 사실 천둥 벌구수기 같은 김경수 천도 버글스 이 범죄에 오죽은 사상 이렇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문 대통령과 예. 이 민주당 그 대표 지도부의 태도 변화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웃어? 아니, 저희는 좋아서 웃는 겁니다. 예. 뭔 말인지 그런가? 모르겠지만 좋아서 웃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 댓글에 코가 많이 박힌 것 같다는 댓글이 있긴 한데요. 댓글에 가만히 계세요. 코가 웃으십니까? 코딱 턱주리. 아무튼 이거는 내가 특검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큰일 하셨는 거예요, 사실. 예. 큰일이 아니고 크게 큰 턱을 맞았습니다. 예. 지금 이거 아직도 아파요 지금. 예. 단식 그때 하셨. 아니 근데 저렇게 그 네. 안철수 의원이나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을 할 정도로 지금 김경수 복권 문제가 그러니까요. 야당 분열보단 여당 분열로 지금 여당 오는 거죠. 그 얘기를 바로 해보죠.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바로 또 말을 또 하셨어요. 이게 지금 아니다. 이거 좀 반대한다. 또 입장을 또 대통령한테 바로 또 전달했는데 한 대표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문제로 예. 차별화를 하려고 대통령의 의견과 반하는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밝힌 거는 뭐 저는 소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미 그 실제 실형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국정농단의 가해자들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심지어 재판에 넘겼던 전직 대통령들을 뭐 큰 정치인이라든지 큰 분이라고 소위 칭송하면서 만나주고 머리를 조아리는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로 비판을 하거나 이 복권 문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뭐 이게 반발을 드는 모양새가 또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통령과 차별화인데 네. 이것이 대통령의 차별화라기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게다가 이번 저희가 총선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줘서 총선에 참가해서 저희 당선됐던 엄청 많잖아요. 의원들도 많잖아요. 몇 분 계시죠. 그때 심지어 당대표격으로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때는 그건 문제가 없었던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라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뭔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거는 뭐랄까 저는 대통령에게 삐딱선을 탔다고 보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엿먹으라고 하는 거다. 권성동 의원 말씀이에요. 예, 권성동 의원이나 여권 쪽에서 네. 엿먹으라. 이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아니고 여권 쪽에서 여권에, 모 인사가 네. 이건 대통령한테 엿먹으라고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본인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이요. 네. 지금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면권이 당대표의 권한인가요? 박영식 씨. 대통령 권한이죠. 대통령 정의 권한이죠. 권한이죠. 예.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고유 권한으로 존중하지만 예. 저희는 어느 당처럼 90% 이상 득표받고 1인 정당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대화하고 소통하고 아하. 교류하는 정당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반성조차 느끼지 않는 그 정당,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하라고 그 복권을 하라는 겁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본인 아니 그 복권이 아유. 예. 로또 복권입니까?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얘기를 않습니까? 하세요. 2022년 근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를 김경수 어느 지사가 사면을 당하셨으니까 본인이 그때는 그때는 본인 장관 시절인데 사면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예,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이요? 아니, 어떤 거짓말을 죄송해요. 얘기했습니까? 예. 죄송해요. 저는 예. 이 드루킹 사건은 엄중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요. 네. 이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2021년 7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예. 무슨 수로 변명합니까? 이 복권이요. 연금 복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 또 아니, 이거 복권 아닌데 얘기를 그럼 하시네. 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왜 아니고? 왜 사면을 막지 못했느냐에 그리고 대한 지금 지적.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갑자기. 사회자 갑자기요? 박지훈이어도 좋습니다. 네? 금투세 토론 좀 하시죠. 제가요. 뉴스 토마토여도 좋습니다. 제발 좀 나오십시오. 박찬대 직무대행님. 아, 누구라도 좋습니다. 다른 얘기 또 하시네요. 뭐 이제 뭐 박영식 씨여도 좋습니다. 박영식 씨가 박영식 씨 뭐라? 사회자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것도 박영식 씨 털 붙이고 나와서 김어준 씨는 좋습니다. 김원준 씨하고는 다르죠. 제발 도망가셔 좋습니다. 안녕.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토론을 좋아하시면 이 사면 복권 사면 토론도 복권 가능하죠. 토론. 사회자 정청래 의원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좀 나와주시죠. 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네요. 아니 근데 진짜 2022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물론 보도를 찾아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사면을 어쩔 수 없이 동의해주는 그림으로 나아간 네. 거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그때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복권 문제인데 지금은 당대표에서 반대하고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어서 막지 못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게 과거에 자신이 보여줬던 행보와는 좀 배치된 행보를 다르죠?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당대표로서는 지금 대통령과 차별화하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장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사면에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라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렵겠죠. 납득하기 어렵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죄를 반성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네. 해가지고 복권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번에 총선 출마하셨던 사면 복권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국민의힘 후보분들은 반성을 하셨었습니까? 이제 그런 걸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는요. 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얘기를 일단 전달 드렸습니다. 아, 전달하셨군요. 합의하고 네. 얘기하고 토론하는 저희는 민생정당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 요? 조만간 만날 겁니다. 예. 지금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윤 대통령하고도 예. 조만간 만찬을 한다. 이런 예. 보도를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개가 하나 할게요. 기억해 또 하십시오. 요즘 젊은 아들이 아주 좋은 네, 유머를 해줬어요. 네.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한국의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네. 오래 살 것 같은 이승기입니다. 이승기요. 이승은 길다고요? 이승 길다. 저승기, 이승기 뭐 이런 이게 거네. 개그입니까? 좀 가보겠습니다. 예. 아니 분위기 좀 풀자고 웃자고 한 건데. 아니 또 근데 우리 대통령님 가버렸네. 이번 주에 저기 만나시잖아요. 현 대통령을 만나신다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부부 아니 초청. 내가 저 분위기 좀 풀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네, 웃었어요. 예, 웃었어요. 이승기 재밌었어요. 근데 풀자고 하는데 다른 걸 푼 사람이 있어요. 뭐죠? 안녕하세요. 오세훈 시장 나오셨네요. 제가 다른 걸 풀었습니다. 뭘 풀었어요? 올림픽?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린벨트 이거 불가피하게 풀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침소봉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서울시를 정말 아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조만간 만날 거니까 예. 박 변호사도 오세요. 제가요? 어. 저는 모르겠어요. 먹는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우리 MB 대통령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이리나님께서 예. 슈퍼챗이 아침에 오. 나오는 경우 없는데 오. 우리 영식당 응원한다고 지금은 야. 사라졌는데요. 제가 소개 좀 늦게 드렸습니다. 그 돈은 나한테 써줘. 아니요, MB한테 쓴 게 아니에요. 그 뉴스토마토에 쏘지 마. 뉴스토마토하고 영식당에 한 겁니다. 이리나님 그 감사합니다. 나한테 쏴. 우리 아유. 윤호기한테 쏴도 돼. 아, 왜 그러시죠?
저기 이왕이면 그 영을 하나 더 붙였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너무나 안 감사해요. 되는 게 어딨나? 아니 저희 구독자님들께 대통령께서 부담 주시면 안 부담 됩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예, MB님. 부담을 주는 게 돈을 줘야지. 부담을 예, 왜 주나? 그러니까. 자, 지금 MB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찬이 전직 대통령 만찬 거의 처음 아닙니까? 예.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그냥 그러니까 뭐 뭐 식사만 하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언론에서는 네. 뭐 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원전 수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네. 여러 얘기를 들 거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계기로 해서 또 만남이 그러니까요. 성사되는지는 대통령실에서 또 상세하게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네,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아마 이제 언론에 공개한 목적과는 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싶은데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뭔가. 공통점은 이제 마이웨이식의 국정 운영. 가령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든지 내가 제일 잘한다. 이제 이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끌어 가다가 국민에게 좀 질타를 맞아서 네. 지지도가 좀 덜 나왔던 대통령이다라는 공통점이 좀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그게 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부가 사실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총선까지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빠진 지가 오래돼서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 전반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조언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한다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지금 저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그 해법이 있으십니까라는 네. 그런 조언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것 말고도 사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외로운 상황이잖아요. 외롭죠.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과 세대 기반을 지금 다 여론조사의 항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흔들려서 지금 극우적 인물들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고 그 인선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들어볼 같아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경험자이다 보니까 그런 조언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도 있을 그 얘기도 할 것 것이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차별화하려고 하고 자꾸 한동훈 대표가 꿈틀거리는 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때 가장 맞상대로 꿈틀거렸던 당시 여권 인사 네. 박근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네 친구니까 아무리 방송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 유영아 의원 박영식이는 묶어놓도록 하세요. 네네. 반말을 했어. 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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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으라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를 거꾸로 매달시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농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땡큐.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꿈틀거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그때 그 MB께서 처했던 상황이랑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MB께서 돌아간다면 나의 자리에 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질문 풀겠습니까라는 드려볼 것 같아요. 조언을 좀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 이것도 얘기 좀 할까요? 좀 그만해라. 막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많이 쓰지 않았던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인가 한 번이어서 그야 나에게는 이재호가 있었잖아. 난 대화로 항상 정직하게 풀었어요. 이재호. 네. 거짓말하셨습니까? 예. 재호야 좀 놀러 와라. 예. 심심하다 야. 야 저기 아랍에 있는 그 왕세자들도 오는데 왜 아무도 놀러 오질 않는 거야? 맞짱 가시잖아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니는 왜 안 놀러 오노? 근데 저희가 이제 이재호 예. 우리 MB가 제일 좋아하는 이재호 지금 민주화 재단 이사장님을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실제 윤석열 정부의 그 초기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각을 꾸렸거나 대통령의 참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 인사 아니면 MB 정부 때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MB계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두 분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나서 하실 이야기들이 접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MB 정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또 일원이 되어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집권 중반기에서 후반기까지 나아가면서 MB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혹은 어떤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새로 이제 재편한다는 의미에서 MB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이고요. 또 경제 문제도 사실 좀 유사한 지점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도 있었고 현재 시기에는 뭐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제 이런 사태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지는 여러 이제 경제적 위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들을 수 있는 경제 관련 타겟책들 이런 것까지도 좀 조언을 얻어볼 수 있을까. 식사하면서 그런 많은 얘기 할지는 모르겠네. 네, 그럴까 싶긴 한데 아마도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얘기 여러 하겠죠. 정치적 문제 해결점들, 해결법들을 좀 다루지 않을까.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지금 제가 그 검찰총장 네. 저기 그 지명 예, 그 얘기 좀 문제가 있지 하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누구를 지명했어요? 심우정 미스터 그 데빈 프렌드십을 지명했지 않습니까? 미스터 심우정 심우정. 심우정. 프렌드십이요. 프로세큐터 제너럴에 내가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법치주의 수호 우리 네. 정치적 실장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민보호의 그 검찰 그 본연의 네.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할 그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심대평 우리 옛날에 그 충남 충청의 맹주로 지사. 예. 심대평의 그 아들이다. 예. 이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심대평 우리 대표는 그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네. 이 공주라고 하는 땅은 뭐니 해도 그 알밤의 고향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알밤은 그 2000년 역사를 자랑한 알밤 그 땅이 있어요. 또 그 얘기 하시죠. 그 수천 평을 예. 막걸리 얘기하시려고. 밤 맥주, 밤 막걸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빈대떡 그냥 아주 한잔 하면은 잠깐만 정 실장 오늘 그 막걸리 어때 그? 또 술 먹는 얘기를 하십니까? 실장 아니 찾으면 없고. 그래서 지금 아니 이번에 그거 불렀잖아. 그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미스터 트로트. 심우정 경찰 영탁이 검찰청 어디 있는 거야? 그거? 검찰청 후보자 충남 도지사 심대평 전 지사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했어요. 추천도 있었을지 좀 고민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심우정 후보자? 네. 네. 심우정 뭐 앞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배경은 다 설명을 주신 것 네. 같은데 요게 이제 두 가지 그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취재설인데 하나는 김규환 CBS 기자의 설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장윤선 기자의 설이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출연하셨던 분인데 대통령과 심우정 후보자는 우정이 깊다. 네. 우정이 깊어서 이른바 이제 추윤 갈등 시절에 심우정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거부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부채가 있었고 실제 좌천됐던 역사가 있었던 심우정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까지 올려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우정이 있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한동훈 장관과의 우정이 실제 좋지 않다. 우정이 안 좋다. 이게 지금 언론에 한 줄 나와 있어요. 심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기수가 좀 높아요. 심우정 한 기수가 높은 높고 거죠. 네. 학번도 좀 더 같은 나이도. 사법대인데 네. 두 살인가 세 살인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MB 시절에 한동훈 장관하고 조상준 검사였나? 네. 그때 당시에 그 파견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요직을 맡는 거에 대해서 당시 심우정 검사가 불만을 제기를 했던 역사가 있더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서초동에서는 여의도를 견제할 검찰총장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심우정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적임자가 된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윤선 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심우정 후보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 중에 김모 씨,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오빠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첫째 오빠가 휘문고인데 휘문고 출신이에요. 휘문고 동창이다. 동문.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심우정 후보자가 원래부터 4인이 추천받았을 때 심우정 후보자가 가장 유력했던 설은 바로 김건희 여사가 오빠 라인을 타고 좋아한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김규환 기자설, 장윤선 기자설인데 요 세 가지가 아무튼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 같아요. 검사 선배인 홍준표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좋은데요? 지금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니까. 지금 이 전국에서는 예. 희망이 없다. 아, 노호프. 노호프.
지금 네. 올림픽만도 못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올림픽에서 박 변호사는 뭘 발견했어요? 저는 양궁 봤었는데요. 스포츠 정신. 양궁이 아니거든. 스포츠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격이요. 내 그쪽한테 묻지 않았어요. 네, 사격 봤습니다. 발언권도 안 줬는데 내 주도권 토론인데 네, 이번에 보니까 예. 토론 내가 여러 차례 해봤지만 파리 올림픽에서는 희망을 내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정치가 기본적으로 희망이 시작이 돼야 돼요. 네. 우크라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양안 사태에서 이 모두가 우리를 위기에서 빠뜨리고 있는데 이건 이전 투구의 시대에서 국익으로 결정하면 되는 걸 갖다가 레밍처럼 또 레밍입니까? 맨날 레밍이에요. 혼자 끌려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거 되겠어요? 이거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납니다. 아, 이걸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그냥 내가 총으로 있으면 바로 쏴버리고 그러십니까, 깜짝 놀랐님. 우리 반효진 선수처럼 쏴버리고 싶다. 비유죠, 비유. 대구 사람이야. 대구 최고 출신이야. 100번째 골드 메달리스트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아합니다. 동양 사람 아닙니까? 저도 대구입니다. 예. 같은 동양 고향 무시하는 겁니까? 이 서울 사람 다 됐노? 아니. 어쨌든 위기를 타개해야 된다. 내 그래 뭐. 알겠습니다. 방자하게 어떻게 사회자를 노호프 사투리 쓰는 사람을 사회자를 왜 그러십니까? 다 고쳤습니다. 대구 MBC에 가야지. 다 고쳤어요. 대구 MBC의 사람들도 저기 표준말 쓰시던데. 그런가? 네, 다 쓰시던데요. 예. 저기 우리 이제 청문회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나 뭐 조국 대표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제가 예 사실은 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객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당 의원 전원과 박찬대 우리 민주당 직무대행 우원식 의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박지훈, 박영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청첩장을 안 주셨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승만의 길을 가려는 겁니까? 아니 청첩장을 주셨으면 갔죠. 아니면 밀정입니까? 아니라니까 청첩장을 나 결혼한지도 알아도 청첩장을 안 준다. 초대를 안 받아도 고마 단디 하십시오. 청첩장도 안 주셨으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밀정입니까? 밀정이라니요. 밀정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니 진짜 그럼 좋아요 누르면 저희 밀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식에 왜 안 온 겁니까? 청첩장을 안 주셔서 못 간 거예요. 아니 변명입니다. 김어준 아저씨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줬어요 그러면? 네. 안녕. 방송 잘하네요. 그렇게 같이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지금 청첩장도 안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털보 아저씨 자 영식당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 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팬인데 이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도 부담스럽기도 해요. BTS. 네, BTS.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BTS의 슈가 씨가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운전하다가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사건 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일 밤 용산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슈가가 넘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CCTV에 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이제 보신 그 영상이고, 근데 그 넘어진 걸 하필 그 옆에 있는 경찰 기동대원에서 발견돼 갖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냄새가 확 나는 너무 거예요. 나니까. 네, 그래갖고 바로 이제 112 불러서 음주 측정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 술의 양이 무려 0.277. 잠깐만요. 0.227요? 예. 그러니까 음주 단속 기준이 얼마죠? 0.08입니다. 그러니까 0.08은 취소고 그 앞쪽은 0.03. 3부터 0.08까지 정지죠. 그러면 0.03 대비 0.2면 10배
가량되는 거의 거예요. 술에 쩔였는 상황인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뭐 잘 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몇번 보통 먹어봤지만, 한 네. 소주 한 3병? 저는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돼야 될 그것도 것 같은데. 급하게 먹고 예. 왜냐- 원샷. 예. 왜냐하면 이분이 술을 마시고 온 게 아니라 그 마신 다음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풀리는 경우 생각하면은 더 드신 겁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그 뭐가 문제냐?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예. 맥주 한 잔 했다. 맥주 한 잔 마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이거는. 예. 그 계속 이렇게 이제 체질에 따라서 아니 이렇게 아니, 그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건 체질에 따라서 정말 만에 하나 막 살짝 먹었는데 뭐 쫙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0.082 치소 수준인데 0.227이면 뭐 엄청난 만취 상황이고 맥주 한 잔 먹었다고 하기에는 그건 아유, 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맞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리고 아무리 오차범위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어떤 형태로도 아닌 거고. 네. 또 논란되는 게 이거잖아요. 원래 전동 킥보드,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도 뭐 맞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시청자께서 자전거를 타고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이고, 당연하죠. 그것도 네. 주말은 적발 대상인데요. 네. 크게 PM 개인형 이동 장치와 안장을 놓고 타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킥보드라고 하면 서서 이제 쭉 가는 맞아요. 그죠? 서서 가는 거. 그건 이제 과태료 처분 이게 이쪽 거기까지지만은 네. 안장을 놓고 가는 건 뭐가 아니면 이거는 일종의 오토바이 개념입니다. 그렇죠. 원동기 장착 자전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예. 오토바이면은 그거는 모든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차에서 자동차를 타고 술 마실 거랑 똑같습니다. 0.03에서 0.08이 뭐 처벌 수위가 있고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분은 차를 타고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킥보드 탄 거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CCTV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나. 그리고 본인들도 알죠.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다 알죠. 근데 구별 그거를 안될 수는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죠. 왜냐하면 예. 생각해 보시면 예. 소속사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그 유명한 하이브. 네, 세계적인 그룹 어떤 그 상태고 네. 그런데 거기에 고문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구분 못한다? 아니 이 포탈에 쳐봐도 금방 구분이 나오는 거를 일반인도 아는 내용이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예. 이게 스쿠터냐 뭐 오토바이냐 아니 그 킥보드냐 이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되는 게 동선이에요. 좀 전에 말씀 조금 언급하셨지만 자신의 팬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슈가가 본인이, 올렸는데 예. 동선 부분도 뭔가 좀 안 맞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식사하면서 뭐 한 잔 정도 했다. 예. 그러니까 뭐 맥주 반주를 했다. 그리고 귀가하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 주장의 네.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도로 찍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면 식사하는 데와 작업실과 작업실에서 집.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됐던 건 집 근처에 인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지금 문제는 그러면 본인 말대로면 식당에서 집으로 바로 왔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개인 작업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식당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맥주 한 잔 먹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 먹은 개인 작업실에서 그 많은 걸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혼자 드셨겠습니까? 누군가 있었을 것이고 혼자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이 그 그룹. 그러면 이것은 이 큰 그룹의 어떤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아이돌이 네. 이렇게 혼자 운전하도록 방치한 소속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짓말도 문제고 행위도 문제고 다 문제다. 이 얘기죠. 자, 논란 이뿐만 아닌데요. 또 슈가 지키기에 나선 팬심. 이 팬심도 BTS 팬심도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슈가 챌린지라고 해서 네.
저거죠. 옆에 술을 그건 놓고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물론 저건 외국에서 되는 부분이지만은 뭐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저건 아닙니다. 뭐 다른 예, 나라 예, 예, 외국 예. 같아요. 근데 차에 와인 같은 거 술 들고 지금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슈가 챌린지, 나는 이 슈가와 같이 한다. 뭐 네. 이런 느낌인데 이건 조롱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응원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둘 다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는 이제 BTS의 팬덤 네. 아미가 네. 이제 분열됐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탈퇴하겠다. 아예. 네. 이 팬들이 또 근조한도 보내기도 한다면서요. 저쪽은 술 들고 막 운전하기도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탈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 사옥 앞에 지금 네. 근조, 본명, 민모 이렇게 해갖고 한 부분이. 근데 여기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의 아이돌 시스템은 팬덤부터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부터 형성이 돼갖고 그게 이제 어떤 그 SNS 통해서 타고 넘어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팬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큰 상태인 것 같고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뭐 그런 팬들의 선택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뭐 방탄소년 슈가 이 상황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김호중 씨 사건도 뭐 그렇긴 네.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고 하면 벌금 뭐 그거 하고 뭐 그쪽 그냥 그 정도 처벌 받고 그냥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예. 아이돌이 커트 코베인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게 뭐죠? 27살 증후군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이돌도 비슷한 부분인데 27살에 많은 분들이 극단 선택 자살을 많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10대 후반에 활동을 시작해서 10년쯤 지나면은 이 재계약, 네. 그러니까 지위가 변동되고 이런 부분인데 딱 20세 하면 27세가 그 그렇죠. 계약 한창 돈을 많이 벌 때가 예. 20살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로 독립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그쯤에 음주 사고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아이돌은 통장 하나 개설자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성이 없어요. 왜?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문제네요.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화장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나면 뭔가 부딪혀갖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매니저 전화했겠죠. 뭐 얘기해. 근데 김호중 건 같은 경우 그 매니저가 예.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걸 조작하라고 했잖아요. 대표가. 그렇죠. 예. 근데 다른 매니저가 좀 들어가라 대신. 그렇죠. 예. 슈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이 슈가의 입장이 이게 네. 슈가의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하는 저도 그 생각. 왜냐하면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보여주는 이 내용이 SNS가 그러니까 아. 뭔가 슈가가 썼을까? 슈가가 직접 썼을까? 그럼요. 약간 의문이다. 썼다 너무- 하더라도 손을 많이 댔을 가능성이 크다. 이 그러니까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인이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경제적인 논리, 그룹의 논리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음주운전했고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끝나는 것을 속여서 한다면 이거 감당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성이 약한 아이돌 멤버와 경제적인 논리에 앞장서는 소속사와 연결되는 안 좋은 상황이 네. 김호중 상황과 슈가 상황이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심리적으로 사실은 불안한 분들이거든요. 네. 이 아이돌. 예. 그냥 진짜 인기.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한데 예. 이제 이것을 소속사에서 잘 케어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니까. 소속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아이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더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팬들도 사분오열되는 그렇죠. 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어쩌면 자산이에요. BTS는 뭐 그럼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 BTS가 이 엉망이 되는 걸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뭡니까? 말씀처럼 지금 경찰 소환 슈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용산경찰서 앞에서 지금 취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를 그럼 뒷문으로 들어야 됩니까? 정문으로 들어야 그것도 됩니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김호중 건 아시다시피 이거 그랬다가 엄청나게 난리가 골먹었어요. 났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슈가 씨를 그 카메라 밖에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뭐 베프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돌들 이 김호중 같은 경우도 음주로 끝났으면 구속될 그치. 리도 없고요. 그치. 뭐 사고 났지만 거기서 뭐 처리했다면 제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저는 복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해는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해 때문에 구속까지 됐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SM 시스템이 있고 네. JIP 시스템이 있고 YG가 있고 요게 애매하게 돌아가는 게 하이브 시스템이라고 하이브. 알고 있는데 네. JIP는 아시다시피 심리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네. 아이돌들의 심리를 케어한다고 하는데 SM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YG는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YG는 그래서 지금 뭐 마약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YG도 그렇게 됐는데 예. 하이브 같은 경우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전 기회가 있다고 기회 보거든요. 있죠, 기회 있죠. 있으니까 정직하고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데 정답은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근데 빼고 도망가고 거짓말하면은 이 세계적인 그룹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제가 보기에 정직하십시오. 그게 가장 이 그들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같이 가게 하는 겁니다. 슈가를 지키는 길은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정직. 그리고 뭐 아유 우리 베프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슈가, BTS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직, 정석의 방법을 택하라라고 말씀 주신 것 저는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관련된 엔터테인 회사들이 사회이사만 고용하지 말고 네. 심리 전문가를 그 안에 둬서 베프님 같은 분 고용하면 어때요? 프로파일러? 전 들어갈 용이 있습니다. 아 들어가고 싶대요. 들어가고 싶대요.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변호사 필요 없어요. 베이프 뽑아주세요. 변호사도 필요하죠. 필요 근데 있어요. 어쨌든 그 왜냐하면 선의 케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막 이상한 게 아니 슈가가 저렇게 술을 먹고 운전한다고 누구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려야죠. 말려야죠. 안 됩니다. 말려야죠. 슈가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업고 가야죠. 업고. 저 같으면 업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